18세기 중반, 짜오프라야 강물이 거대한 뱀처럼 아유타야의 심장을 휘감아 돌던 시절, 황금빛 사원 첨탑들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강물 위로는 온갖 물건을 실은 배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번잡한 시장의 소음과 향신료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원의 독경 소리가 뒤섞여 도시의 공기를 채웠다. 그러나 이 화려함 아래에는 삭디나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촘촘히 얽매고 있었다. 강가의 오래된 사원, 왓푸타이 사원 한쪽 구석에서 찬이라는 젊은이가 낡은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사원에 허드렛 일을 하거나 강을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근근히 살아가는 프라이 계급의 청년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팔뚝과 달리 그의 눈빛은 강물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는 말없이 세상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다. 사원의 평화로움과 담장 밖 귀족들의 거만함,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이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날도 차는 강가에서 배를 손보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외침과 함께 시장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귀족 쿤위셋이 그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과일 노점의 좌판을 발길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값비싼 과일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노파 상인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쿤위셋은 비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유타야의 유력 귀족 가문의 방탕한 아들이었고 그의 잔인함은 지위라는 방패 뒤에 숨어 거리낌이 없었다. 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낮은 신분 때문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현실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강가의 평온이 찾아왔을 무렵 찬의 시선은 사원 입구에 멈췄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한눈에도 기품이 느껴지는 젊은 여인이 조용히 사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말리. 자스민 꽃이라는 이름처럼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그늘진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공약물을 바치러 온 듯 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 말을 타고 지나가던 쿤위셋 역시 말리를 발견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여태껏 보아왔던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말리에게 즉시 사로잡혔다. 저 여인에 대해 알아보아라. 쿤위셋은 하인에게 짤막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찬의 귓가에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찬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저 잔인한 귀족의 눈에 띈 여인의 운명이 순탄할 리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리가 사라진 사원 안쪽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며칠 후 찬은 사원의 노승이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아짠 솜델의 심부름으로 마을에 갔다가 우연히 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한때 중급 귀족이었던 쿤데차의 외동딸이었으나 아버지가 반역 모함에 휘말려 몰락한 후 신분을 숨긴 채 사원 근처의 허름한 거처에서 먼 친척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낯선 곳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그녀의 처지가 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말리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고결함에 대한 존경심이자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었다. 한편 쿤위셋의 추적은 집요해졌다. 그는 하인들을 보내 말리의 거처를 알아냈고 값비싼 선물을 보내 환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말리는 두려움 속에서 그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피했다. 그녀는 쿤위셋의 눈빛에서 번득이는 소유욕과 잔인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말리가 강가에서 물을 길어 돌아가던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쿤위셋이 보낸 듯한 불량배 서너 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리 어여쁜 아가씨가 어쩐 일이신가? 우리 나리께서 찾으시는데 함께 가주셔야겠어. 불량배들이 희롱하며 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할 때였다. 그 손 놓지 못할까? 어디선가 나타난 찬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는 비록 왜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내 놈은 또 뭐냐? 우리 쿤위셋 나리의 일을 방해하려는 게냐? 그분이 내 놈들 같은 자들이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다. 어서 물러가거라. 이놈이 실성을 했나? 어디 맛 좀 봐라. 불량배들이 찬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찬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사원에서 배운 약간의 호신술과 강가에서 단련된 민첩함으로 맞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차는 얻어맞고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끝까지 말리를 보호하려 했었다. 그의 용기와 희생적인 모습에 불량배들도 잠시 주춤했고 마침 지나가던 사원 순찰 승려들의 모습에 혀를 차며 물러갔다. 괜찮으십니까? 차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말리는 두려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의 상처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다치셨군요. 아닙니다. 아씨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날 이후 찬과 말리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유대감이 싹 텄다. 찬은 종종 말리의 거처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안전을 살폈고 말리는 찬의 진심 어린 친절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위로했다. 찬은 말리에게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고 말리는 찬에게 정성껏 기운 옷을 건네기도 했다. 아짠 솜젤은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며 찬에게 흐르는 강물도 때로는 바위를 피해 가야 할 때가 있다는 알쏭달쏭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찬은 말리를 쿤 위세대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쿤 위세대 정보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말리가 사실은 몸이 병약하고 천한 신분이며 심지어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귀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퍼뜨린 것이다. 혹시라도 쿤 위셋이 말리에 대한 흥미를 잃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쿤 위셋의 집착은 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찬의 거짓말을 의심했거나 혹은 단순히 말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했던 탓인지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의 힘을 이용했다. 말리의 먼 친척이 오래전에 진 빚을 빌미로 삼거나 혹은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협박했다. 결국 쿤 위셋은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말리를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강제로 데려왔다. 그녀는 이제 새장 속의 새처럼 쿤 위셋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정식 부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하인도 아닌 그의 변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위태로운 처지였다. 쿤 위셋의 저택에 갇힌 말리의 삶은 끔찍했다. 쿤 위셋은 처음에는 말리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를 곁에 두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진짜 신분, 몰락했지만 엄연한 귀족 가문인 쿤데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천한 하인인 줄 알았던 찬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반역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쓴 여인을 자신의 집에 들였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말리에게 향했다. 감히 내까지 것이 날 속여? 더러운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주제에 군 위셋은 말리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리를 저택의 가장 외딴 별채에 가두고 하인들에게 감시를 명했다. 그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고 군 위셋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름다웠던 말리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차는 군 위셋의 저택 주변을 맴돌며 말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던 중 그는 말리와 가깝게 지냈던 하녀를 통해 그녀가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다. 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말리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찬은 필사적으로 구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짜오프라야 강의 수로나 저택 주변의 지형, 그리고 사원과의 비밀스러운 연결 통로 등을 떠올렸다. 마침 며칠 뒤에는 큰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축제의 혼란을 틈타 말리를 빼낼 계획을 세웠다. 또한 그는 아짠 솜벨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아짠 솜벨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라며 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고 필요하다면 사원이 임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찬은 마지막으로 위험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쿤 위셋의 편집증과 정치적 야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믿을 만한 정보원을 통해 쿤 위셋의 정적들이 오래전에 묻혔던 정치 사건, 쿤 위셋의 가문과 연관될 수도 있는 을 다시 조사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만약 말리 사건의 잠재적 증인이 될 수도 있는가 의심스럽게 사라진다면 쿤 위셋 자신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였다. 축제날 밤 아유타야는 등불과 음악, 사람들의 흥분으로 가득 찼다. 쿤 위셋의 저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찬은 이 혼란을 틈타 저택의 가장 취약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미리 매수해둔 하인의 도움을 받아 말리가 갇힌 별채에 접근했다. 아씨, 접니다. 찬입니다. 창백하게 질린 말리가 놀란 눈으로 찬을 바라보았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탈출은 숨막히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저택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에 올랐다. 찬은 밤의 어둠과 복잡한 수로를 이용해 능숙하게 배를 저었다. 강물 위에는 축제의 불빛이 어른거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그들의 긴장된 심장 소리를 감추어 주었다. 강 하류에 약속된 지점에 도착하자 찬은 배를 멈췄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아짠 솜일이 몰래 건네준 약간의 노잣돈을 말리에게 쥐어주었다. 아씨, 이 돈으로 우선 몸을 피하십시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사원으로 가시면 그곳에서 당분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찬, 당신은 어쩌시려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안전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추격자들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찬은 말리가 탄 배를 강 하류로 힘껏 밀어보냈다. 말리는 눈물 속에서 멀어져가는 찬의 모습을 애타게 바라볼 뿐이었다. 찬은 그녀의 배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둑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군 위셋의 저택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군 위셋은 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과 그 배후에 찬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풀어 찬을 잡아들였다. 내 이놈! 감히 내 것을 훔쳐가? 말리가 어디로 갔는지 당장 말하지 못할까? 군 위셋의 저택 지하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채찍질과 몽둥이질, 불에 달군 쇠붙이, 온갖 고통이 찬의 몸을 짓눌렀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찬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던 말리의 애처로운 모습만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안전,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생각이었다. 독한 놈,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 이거지? 군 위셋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말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고문은 계속되었고 찬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아씨는 안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었다. 그의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죽었나 보군. 쓸모없는 놈. 시체는 강에 던져버려라. 군 위셋은 경멸스럽게 내뱉고는 감옥을 나섰다. 하지만 찬은 죽지 않았다. 군 위셋의 부하들이 그의 시체를 강에 던지려 할 때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아짠 솜들의 제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제지했다. 약간의 뇌물과 위협으로 부하들을 돌려보낸 후 그들은 아직 미약하게 숨이 붙어있는 찬을 사원으로 옮겼다. 아짠 솜들은 밤낮으로 찬을 간호했다. 그의 육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끔찍한 고문의 충격과 머리에 입은 상처는 그의 정신을 앗아가 버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어린아이처럼 텅 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말리는 찬이 마련해준 돈으로 아주 먼 시골 마을로 내려가 신분을 숨긴 채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느질과 약초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며 늘 찬을 그리워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남자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밤이면 밤마다 그의 안녕을 기원하며 눈물 짓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찬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리는 약초를 팔기 위해 조금 더 큰 도시의 시장으로 나갔다. 시장 근처의 오래된 사원 앞을 지나는데 문득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사원 마당 한쪽 구석에서 나무 아래 멍하니 앉아있는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햇볕과 세월에 거칠어졌지만 그 윤곽은 분명 찬. 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기억을 잃고 정신마저 온전치 못한 그의 모습에 말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텅 빈 눈에 찬을 부축하여 자신이 사는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정성껏 그의 몸을 씻기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잘라주었다. 씻겨놓고 보니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선한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말리는 찬을 끌어안았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남자를 그녀는 하염없이 안고 또 안았다. 그날 이후 말리의 삶은 오직 찬을 위한 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졌던 그 남자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남은 삶의 이유이자 의미가 되었다. 그녀는 찬에게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그의 옷을 빨아 입혔다. 찬은 말을 하지 못했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말리는 단 한 번도 그를 귀찮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찬의 손을 잡고 함께 들판을 거닐었다. 이상하게도 찬은 꽃을 보면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했다. 특히 자스민 꽃 향기를 맡을 때면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알 수 없는 빛이 스치는 것 같기도 했다. 시간은 다시 흘러 그들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백발이 된 말리는 여전히 주름진 손으로 찬의 손을 잡고 꽃피는 들판을 걸었다. 봄이면 그녀는 찬을 데리고 사원 딕들의 작은 정원으로 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심은 자스민 나무가 해마다 향기로운 흰 꽃을 피워냈다. 그녀는 자스민 꽃 한 송이를 따서 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꽃을 쥐고 있을 뿐이었지만 말리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를 평생 보살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숭고했다. 아유타야의 햇살 아래 두 노인의 조용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영원히 간직하고 있었다. 18세기 중반, 짜우프라야 강물이 거대한 뱀처럼 아유타야의 심장을 휘감아 돌던 시절. 황금빛 사원 첨탑들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강물 위로는 온갖 물건을 실은 배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번잡한 시장의 소음과 향신료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원의 독경 소리가 뒤섞여 도시의 공기를 채웠다. 그러나 이 화려함 아래에는 삭디나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촘촘히 얽매고 있었다. 강가의 오래된 사원, 왓푸타이 사원 한쪽 구석에서 찬이라는 젊은이가 낡은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사원에 허드렛일을 하거나 강을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근근히 살아가는 프라이 계급의 청년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팔뚝과 달리 그의 눈빛은 강물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는 말없이 세상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다. 사원의 평화로움과 담장박 귀족들의 거만함,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이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날도 차는 강가에서 배를 손보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외침과 함께 시장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귀족 쿤 와이셀이 그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과일 노점의 좌판을 발길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값비싼 과일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노파 상인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쿤 위셋은 비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유타야의 유력 귀족 가문의 방탕한 아들이었고 그의 잔인함은 지위라는 방패 뒤에 숨어 거리낌이 없었다. 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낮은 신분 때문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현실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강가에 평온이 찾아왔을 무렵 찬의 시선은 사원 입구에 멈췄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한눈에도 기품이 느껴지는 젊은 여인이 조용히 사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말리. 자스민 꽃이라는 이름처럼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그늘진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공약물을 바치러 온 듯 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 말을 타고 지나가던 쿤 위셋 역시 말리를 발견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여태껏 보아왔던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말리에게 즉시 사로잡혔다. 저 여인에 대해 알아보아라. 쿤 위셋은 하인에게 짤막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찬의 귓가에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찬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저 잔인한 귀족의 눈에 띈 여인의 운명이 순탄할 리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리가 사라진 사원 안쪽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며칠 후 차는 사원의 노승이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앗잔 솜섬대의 심부름으로 마을에 갔다가 우연히 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한때 중급 귀족이었던 쿤데차의 외동딸이었으나 아버지가 반역 모함에 휘말려 몰락한 후 신분을 숨긴 채 사원 근처의 허름한 거처에서 먼 친척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낯선 곳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그녀의 처지가 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말리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고결함에 대한 존경심이자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었다. 한편 쿤 위셋의 추적은 집요해졌다. 그는 하인들을 보내 말리의 거처를 알아냈고 값비싼 선물을 보내 환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말리는 두려움 속에서 그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피했다. 그녀는 쿤 위셋의 눈빛에서 번득이는 소유욕과 잔인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말리가 강가에서 물을 길어 돌아가던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쿤 위셋이 보낸 듯한 불량배 서너 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리 어여쁜 아가씨가 어쩐 일이신가? 우리 나리께서 찾으시는데 함께 가주셔야겠어. 불량배들이 희롱하며 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할 때였다. 그 손 놓지 못할까? 어디선가 나타난 찬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는 비록 왜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내 놈은 또 뭐냐? 우리 쿤 위셋 나리의 일을 방해하려는 게냐? 그분이 내 놈들 같은 자들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어서 물러가거라. 이놈이 실성을 했나? 어디 맛 좀 봐라. 불량배들이 찬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찬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사원에서 배운 약간의 호신술과 강가에서 단련된 민첩함으로 맞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찬은 얻어맞고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끝까지 말리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의 용기와 희생적인 모습에 불량배들도 잠시 주춤했고 마침 지나가던 사원 순찰 승려들의 모습에 혀를 차며 물러갔다. 괜찮으십니까? 찬은 입가에 피를 닦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말리는 두려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찬의 상처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다치셨군요. 아닙니다. 아씨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날 이후 찬과 말리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유대감이 싹돋다. 찬은 종종 말리의 거처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안전을 살폈고 말리는 찬의 진심 어린 친절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위로했다. 찬은 말리에게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고 말리는 찬에게 정성껏 기운 옷을 건네기도 했다. 앗잔 솜멜은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며 찬에게 흐르는 강물도 때로는 바위를 피해 가야 할 때가 있다는 알쏭달쏭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찬은 말리를 쿤 위셋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쿤 위셋의 정보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말리가 사실은 몸이 병약하고 천한 신분이며 심지어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귀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퍼뜨린 것이다. 혹시라도 쿤 위셋이 말리에 대한 흥미를 잃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쿤 위셋의 집착은 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찬의 거짓말을 의심했거나 혹은 단순히 말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했던 탓인지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의 힘을 이용했다. 말리의 먼 친척이 오래전에 진 빚을 빌미로 삼거나 혹은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협박했다. 결국 쿤 위셋은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말리를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강제로 데려왔다. 그녀는 이제 새장 속의 새처럼 쿤 위셋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정식 부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하인도 아닌 그의 변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위태로운 처지였다. 쿤 위셋의 저택에 갇힌 말리의 삶은 끔찍했다. 쿤 위셋은 처음에는 말리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를 곁에 두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진짜 신분, 몰락했지만 엄연한 귀족 가문인 쿤데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천한 하인인 줄 알았던 찬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반역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쓴 여인을 자신의 집에 들였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말리에게 향했다. 감히 내까지 것이 날 속여? 더러운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주제에. 군 위셋은 말리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리를 저택의 가장 외딴 별채에 가두고 하인들에게 감시를 명했다. 그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고 군 위셋의 악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름다웠던 말리의 얼굴에는 멍자국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차는 군 위셋의 저택 주변을 맴돌며 말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던 중 그는 말리와 가깝게 지냈던 하녀를 통해 그녀가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다. 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말리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찬은 필사적으로 구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짜오프라야 강이 수로나 저택 주변의 지형, 그리고 사원과의 비밀스러운 연결 통로 등을 떠올렸다. 마침 며칠 뒤에는 큰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축제의 혼란을 틈타 말리를 빼낼 계획을 세웠다. 또한 그는 앗잔 손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앗잔 손밑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라며 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고 필요하다면 사원이 임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찬은 마지막으로 위험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군 위셋의 편집증과 정치적 야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믿을 만한 정보원을 통해 군 위셋의 정적들이 오래전에 묻혔던 정치 사건, 군 위셋의 가문과 연관될 수도 있는 을 다시 조사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만약 말리 이 사건의 잠재적 증인이 될 수도 있는가 의심스럽게 사라진다면 군 위셋 자신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였다. 축제날 밤 아유타야는 등불과 음악, 사람들의 흥분으로 가득 찼다. 군 위셋의 저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차는 이 혼란을 틈타 저택의 가장 취약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미리 매수해둔 하인의 도움을 받아 말리가 갇힌 별채에 접근했다. 아씨, 접니다. 찬입니다. 창백하게 질린 말리가 놀란 눈으로 찬을 바라보았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탈출은 숨막히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저택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에 올랐다. 차는 밤의 어둠과 복잡한 수로를 이용해 능숙하게 배를 저었다. 강물 위에는 축제의 불빛이 어른거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그들의 긴장된 심장 소리를 감추어 주었다. 강 하류의 약속된 지점에 도착하자 차는 배를 멈췄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앗잔 솜일이 몰래 건네준 약간의 노잣돈을 말리에게 쥐어주었다. 아씨, 이 돈으로 우선 몸을 피하십시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사원으로 가시면 그곳에서 당분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찬, 당신은 어쩌시려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안전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추격자들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찬은 말리가 탄 배를 강하류로 힘껏 밀어보냈다. 말리는 눈물 속에서 멀어져가는 찬의 모습을 애타게 바라볼 뿐이었다. 찬은 그녀의 배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둑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군 위셋의 저택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군 위셋은 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과 그 배후에 찬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풀어 찬을 잡아들였다. 내 이놈, 감히 내 것을 훔쳐가. 말리가 어디로 갔는지 당장 말하지 못할까. 군 위셋의 저택 지하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채찍질과 몽둥이질, 불에 달군 쇠붙이, 온갖 고통이 찬의 몸을 짓눌렀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찬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던 말리의 애처로운 모습만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안전,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생각이었다. 독한 놈,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 이거지? 군 위셋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말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고문은 계속되었고 찬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아씨는 안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었다. 그의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죽었나 보군. 쓸모없는 놈. 시체는 강에 던져버려라.
군 위셋은 경멸스럽게 내뱉고는 감옥을 나섰다. 하지만 찬은 죽지 않았다. 군 위셋의 부하들이 그의 시체를 강에 던지려 할 때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아짠 솜들의 제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제지했다. 약간의 뇌물과 위협으로 부하들을 돌려보낸 후 그들은 아직 미약하게 숨이 붙어있는 찬을 사원으로 옮겼다. 아짠 솜맷은 밤낮으로 찬을 간호했다. 그의 육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끔찍한 고문의 충격과 머리에 입은 상처는 그의 정신을 앗아가 버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어린아이처럼 텅 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말리는 찬이 마련해준 돈으로 아주 먼 시골 마을로 내려가 신분을 숨긴 채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느질과 약초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며 늘 찬을 그리워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남자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밤이면 밤마다 그의 안녕을 기원하며 눈물 짓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찬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리는 약초를 팔기 위해 조금 더 큰 도시의 시장으로 나갔다. 시장이 근처에 오래된 사원 앞을 지나는데 문득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사원 마당 한쪽 구석에서 나무 아래 멍하니 앉아있는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햇볕과 세월에 거칠어졌지만 그 윤곽은 분명 찬. 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기억을 잃고 정신마저 온전치 못한 그의 모습에 말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텅 빈 눈에 찬을 부축하여 자신이 사는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정성껏 그의 몸을 씻기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잘라주었다. 씻겨놓고 보니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선한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말리는 찬을 끌어안았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남자를 그녀는 하염없이 안고 또 안았다. 그날 이후 말리의 삶은 오직 찬을 위한 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졌던 그 남자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남은 삶의 이유이자 의미가 되었다. 그녀는 찬에게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그의 옷을 빨아 입혔다. 찬은 말을 하지 못했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말리는 단 한 번도 그를 귀찮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찬의 손을 잡고 함께 들판을 거닐었다. 이상하게도 찬은 꽃을 보면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했다. 특히 자스민 꽃 향기를 맡을 때면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알 수 없는 빛이 스치는 것 같기도 했다. 시간은 다시 흘러 그들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백발이 된 말리는 여전히 주름진 손으로 찬의 손을 잡고 꽃피는 들판을 걸었다. 봄이면 그녀는 찬을 데리고 사원 뒤뜰의 작은 정원으로 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심은 자스민 나무가 해마다 향기로운 흰 꽃을 피워냈다. 그녀는 자스민 꽃 한 송이를 따서 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꽃을 쥐고 있을 뿐이었지만 말리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깊은 미소가